예. 전 그냥 이 준비해온 축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전 중민사회이론연구재단이 주최해서 중민이론을 재조명하는 학술회의에서 축사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학술회의를 주최하신 한 교수님께 감사드리고요. 또 여기에 내주하신 심영희 교수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한상진 교수와 저는 여러 면에서 인연이 깊습니다. 8, 90년대 중민이론, 민중이론, 그리고 노동 문제를 둘러싸고 학술 논쟁이 있었을 때 여러 학술회에서 토론하고 또 논쟁하기도 했습니다. 서로 다른 논점 때문에 논쟁하는 경우가 있었을 때도 그 결과는 매우 생산적이었다고 회고합니다. 90년대 말 김대중 정부가 수립됐을 때 대통령 정책 자문 기획위원회에서 함께 일했고, 최근에는 지난 3월 말 동경대학 한국연구센터와 언론학부가 주최했던 학술회의에 함께 참여해서 발표와 토론을 하기도 했습니다. 한 교수님과 저는 학문 공동체의 성원으로서, 그리고 시민사회의 공적 토론의 장에서 또는 정책 자문 부문에서 30년 가까운 시간 동안 우위를 다지면서 동료 학자로서 관계를 발전시켜 왔습니다. 제가 학자로서 한상진 교수님을 남다르게 존경하는 이유는 비단 오랜 인연과 깊은 관계 때문만이 아니라 학문적 업적을 통해서 한국 사회과학계에 커다란 족적을 남긴 한상진 교수의 학자로서의 학문적 태도와 자세 때문입니다. 오늘 한상진 교수가 주관하는 학술회에서 축사를 하게 되니 실로 감개무량합니다. 거의 한 세대 전 처음 한 교수님께서 중민이론을 제기하였을 때로부터 긴 시간이 흘렀습니다. 오래됐지만 90년대 어느 때인가 오늘 1, 2부 사회를 맡으시고 지금 사회를 하고 계시는 김성국 교수님과 제가 한 학술회에서 나란히 앉아서 중민이론이 어떻고 시민이 어떻고 민중이 어떻고 하면서 토론했던 것도 생생하게 기억됩니다. 그러니 중민이론의 재조명이라는 학술회의 주제에서 중민이라는 한상진 교수의 개념을 접했을 때 일단 감회가 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내 재조명이라는 말이 큰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오늘의 시점에서 중민이라는 개념은 어떤 의미를 지닐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중산층과 민중의 결합 내지 연대라는 말을 뜻한다고 할 때 이 이러한 연대로 가능해진 사회의 두 계층이 포괄하는 사회적 인구 집단은 한국 사회의 절대 다수를 점하게 될 것입니다. 만약 한국 사회의 절대적 다수를 차지하는 이들의 삶의 조건이 향상되고 문화교육적으로, 지적, 의식적으로 수준이 높아져서 계몽적인 시민이 된다면 그러한 상황이야말로 한국 사회, 한국 민주주의가 이루어낼 수 있는 거의 이상적인 수준에 도달하게 되는 것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러한 점에서 중민이론에 대해 비판적으로 또는 부정적으로 말할 수 있는 논거를 발견하기란 어려울 것입니다. 재조명이란 말은 한상진 교수가 중민이론을 제기하였던 8, 90년대로부터 20여 년이 지난 2010년대 초인 오늘의 시점에서 문제를 본다는 뜻일 것입니다. 이 사이에 무슨 일이 발생했나? 그리고 이 변화된 역사적 사회경제적 조건에서 중민이론은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나? 그 사이에 한국 사회에는 신자유주의적 시장 경쟁의 원리가 경제적 운영 원리로서뿐만 아니라 사회, 문화, 교육을 포함하는 모든 사회 영역에서 지배적인 가치이자 규범으로 전면적으로 도입됐고, 이제 그것은 한국 사회의 이념과 가치의 체계에 있어서 지배적인 위치를 갖기에 이르렀습니다. 또한 그 사이에 한국 사회는 세계 경제 선진국의 반열에 진입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빈부격차가 증대하면서 부와 소득의 분배 구조는 양극화되기에 이르렀습니다. 노동시장 구조는 정규 비정규직으로 이원화되었고, 그리고 고용 조건은 개선되지 않았고, 이 과정에서 광범하게 노동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교육은 과거와는 달리 소외계층이나 약자들의 사회적 상향이동을 할 수 있는 사다리로서의 역할을 상실하게 되면서 부와 가난의 대물림이 거의 제도화되다시피 되었습니다. 과거와는 달리 높은 실업률, 고용의 불안정,
임시직, 시급노동의 확대가 비약적으로 확대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취업의 어려움, 고용조건의 약화와 불안정이 그 어떤 사회적 인구 집단보다 청년 세대들에게 몰아닥침으로써 세대 문제를 창출하게 되었습니다. 연애, 출산, 결혼을 포기한다는 이른바 삼포세대라는 말이 나타내듯이 오늘의 청년 세대는 20여 년 전 민주화를 이끌었던 그들의 선배 세대들과 근본적으로 다른 사회경제적 조건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말하자면 화려한 성장의 반대편에는 성장의 부정적 효과가 가져온 빈부격차의 증대와 사회적 양극화는 어김없이 사회 해체, 가정 해체와 같은 커다란 사회적 문제를 창출하기에 이르렀고, 청년 세대들에게는 그들이 노동시장에 진입한 이후는 물론 그들이 노동시장의 경쟁으로 들어가기 이전부터 사회경제적 문제뿐만 아니라 인간적, 실존적 위기를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말하자면 우리는 한편으로는 세계에 자랑할 만한 비약적인 경제성장을 이루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 성장이 가져온 커다란 부정적 효과를 대면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두 측면이 공존하는 것이 오늘의 한국 사회라고 하겠습니다. 중민 개념과 관련해 볼 때 신자유주의의 급진적 수용 이후에 중요한 변화를 말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한국 사회의 인구 집단에 있어 계층 구조의 변화입니다. 일찍이 아리스토텔레스로부터 마르크스에 이르기까지 이들이 보았던 사회의 특징은 소수의 부자와 다수의 빈자로 구성된 피라미드형 계층 구성입니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 민주주의를 다수의 빈자가 통치하는 독재체제라고 빈자의 독재체제라고 불렀고 귀족정을 부자의 독재체제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 사회의 계층 구조는 이러한 모습을 지녔나? 저의 추정으로는 한국 사회의 계층 구조는 피라미드형에서 다이아몬드형을 닮은 모습으로 바뀌어지면서 중산층의 규모가 획기적으로 확대되었던 동안 중하층 서민의 규모는 축소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것은 현대의 자본주의 선진국들의 계층 구성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 변화를 한국 사회의 발전이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계층 구조가 변화하고 있는 동안 중산층과 중하층 서민들을 통틀어 볼 때 이들의 사회경제적 조건은 전체적으로 불안정해졌고, 그리고 경제발전의 결과로 그리고 인구 구성의 변화, 노년화를 특징으로 하는 인구 구성의 변화로 은퇴자 문제, 노년 문제를 안게 되었고, 신자유주의와 기술 발전으로 인한 산업 구조의 변화와 안정적 고용 구조의 해체로 중산층의 사회적 기반은 현저하게 약화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새로운 문제로서 청년 문제가 창출되었습니다. 그런데 강조되어야 할 부분은 이러한 현상들이 중산층과 서민 모두에 있어 공통적인 문제가 되겠지만 그 사회경제적 부담이 훨씬 더 많이, 더 강하게 중하층 서민에게 부과되었고 그렇게 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어진 민중의 범주에 들어갈 수 있는 전체 인구 비중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소수가 된 중하층 소외계층의 사회경제적 생활을 향상시키는 것이 극히 중요한 정치적 사회적 의제가 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민주화 운동 시기 중산층과 중하층 그리고 그들의 연대는 분명 민주화를 추동했던 중심적인 사회적 동력이었습니다. 그러나 민주화 이후 오늘의 시점에서 볼 때 다수의 중산층과 상대적으로 소수의 서민, 사회적 약자들 사이에는 여러 수준에서 상당한 괴리가 생긴 것으로 보여서 그때와는 다른 면모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시민운동이 강해진 동안 중하층의 사회경제적 문제를 향상시킬 수 있는 경제의 생산자 집단들의 운동은 허약해졌거나 해체되었습니다. 시민이라는 말 속에 담겨진 포괄적 인구 집단으로서 중산층의 의사와 요구는 과다대표되는 동안 이 인구 집단을 구성하는 사회적 약자들을 포함하는 소수의 인구 집단의 소리는 과소대표되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중민의 개념으로 말한다면 민중 부분은 중산층으로부터 떨어져 나와 고립됐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기존의 정당, 기존의 언론은 이들 서민으로 통칭되는 소외 세력들의 소리를 대변하지도 않습니다. 그리하여 이들은 사회적으로 존재하지만 자기 소리를 갖지 못하는 집단으로 소외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권익을 표로서 조직하지 못했기 때문에 기존의 어떤 정당, 어떤 정권으로부터도 대표되지 못했습니다. 민주주의가 자율적 결사체, 정당 또는 선거와 같은 메커니즘을 통해서 사회의 다원적 요구들을 표출하고 이들 각기의 의사를 대변하고 이를 조직해서 그들의 삶의 질과 기회를 향상시키는 정치체제로서 기능할 수 있다는 믿음과는 달리
정작 민주주의 하에서 이들이 더 크게 더 많이 소외되고 있는 현상이 발생했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서 저는 한국 민주주의는 심각한 문제를 직면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의 시점에서 중민 이론의 재조명이 의미를 갖기 위해서는 이들 사회 집단을 어떻게 중산층과 결합하고 이를 통해 어떻게 전 사회적으로 통합을 진전시킬 수 있느냐 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에서도 말했지만 중민 이론은 한국 사회가 지향할 수 있는 보편 이론을 말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중민 이론에서 더 논의할 것이 있다면 역설적으로 이 말이 지칭하는 보편성이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추상 수준이 높다는 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중산층과 서민이 어떻게 통합될 수 있을 것인가? 정치적으로 통합된다면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만약 정당이 이러한 통합을 실현한다고 한다면 그 정당의 형태는 어떤 것인가? 아니면 사회경제적 통합을 의미한다는 것은 또한 무엇인가? 그렇다면 어떠한 생산체제, 어떤 시장 구조를 통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가 하는 여러 가지 질문이 가능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중민의 개념은 서술적 개념인지 어떤 사회적 정치적 인과관계를 밝히기 위한 설명적 개념인지 아니면 처방적 개념인지 또는 그 전부를 말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그 말을 좀 더 분명히 정의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런 문제들이 바로 오늘 학회에서 토론될 문제가 아닐까 봅니다. 더욱이 오늘 학술대회에서 흥미를 끄는 것은 오늘의 현실 정치에 적용해서 중민 이론을 민주당과 안철수 현상을 대비시켜 보려는 시도입니다. 이 문제는 분명 기존 정치 질서, 기존의 정당 정치로부터 유래하는 정당에 대한 또는 정치 전반에 대한 불만과 실망에 기인하는 정치적 무당파의 증가 현상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어쨌든 중민 이론이 이런 현상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또는 그에 대한 대안을 모색하는 데도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 흥미를 자아내게 합니다. 오늘 학회에 참여하신 발표자, 토론자 그리고 청중들이 열띤 토론을 벌여 커다란 학문적 그리고 실천적 성과를 이끌어내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